57페이지 맨 위쪽부터 14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57페이지 맨 위쪽부터 14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초음파 탐상시험에 관계된 스넬 법칙, 이 스넬 법칙에 관해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넬 법칙은 무엇을 결정하는 데 쓰이느냐 하면은, 매질이 다른 경계면에서 파의 반사, 굴절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는 법칙이다. 뭐냐면은, 매질이 다르다 이 말은 초음파는 공기 중에서는 흡수를 하면 반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초음파 탐상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글리셀린 같은 액체를 검사하고자 하는 물체 위에 발라둡니다. 그래서 탐촉자를 갖다 대면은 액체에서 고체, 시험체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초음파가 입사를 합니다. 입사 각도에 따라서 또는 다른 철의 재질에 따라서 이 파가 반사를 하거나 굴절합니다. 그럼 입사파와 반사파, 입사파와 굴절의 상관관계, 이걸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법칙을 만든 것이 스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스넬의 법칙은 각의 상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 따른 자분의 자성 측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분의 자성 측정법, 자기 천칭, 솔레노이드 코일을 사용하는 방법 맞고요.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도 맞는데 왜 다번이 아니냐면은 자기력선, 자기력선은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이 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번이 이 측정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6번 자분 탐상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서의 안전재해 예방법으로 틀린 것은 휘발성 용제 등의 자분을 현탁시킨 검사에 사용할 때 부근에 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로 캔에서 습식법일 때는 캔에 자석 가루를 넣고 등유나 이제 기름 성분을 넣거나 물 성분을 넣는데 이걸 흔들어서 뿌리면은 주변에 화기가 있으면 불이 붙겠죠. 그래서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 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등의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지극히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요. 나번 인화성 가스가 있는 장소에서는 아크 발생 등의 우려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인화성 가스가 있는 데서 등유가든 자본을 뿌린다든지 하면 폭발이 나겠죠. 독성이 없는 건식 자본이 환경에 노출될 경우 장시간이라도 특별히 방진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미세먼지와 같은 형태입니다. 건식 분말이 아주 부드러운 작은 미세 분말입니다.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방진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처리 등에 사용한 기름이 묻은 물건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용기에 처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자분 탐상 시험에서 탐촉자와 시험편 사이에 접촉 매질을 사용할 때 시험편 표면 상태가 나쁜 경우 사용하기 가장 어려운 물질에 속하는 것은 이 점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물이 제일 점성이 없습니다. 표면 상태가 나쁠 때 물을 쓰면은 안 됩니다. 인공풀이라든지 녹말풀이라든지 글리셀린 같은 건 끈적끈적합니다. 이런 걸 사용해야 됩니다. 접촉 매질, 매끄러운 면에서 접촉 매질로 물을 사용하며 매끄러운 면에서는 사용해야 됩니다. 거친 면에서는 점성, 접촉 매질 사용하는 것이 초음파 잘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27번 자분 탐상 시험의 검사 공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전처리 공정 뭐냐? 검사 절차서에서 요구되지 않을 때는 용접 덧붙임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덧붙임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거 안 해도 된다 이럴 때는 제거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화. 그래서 이 자분 탐상 시험은 말이죠. 전처리가 침투 탐상 시험처럼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자화, 결함 길이 방향에 직각 자장을 걸어줘야 합니다. 결함 길이 방향으로 직각이 돼야만 결함이 잘 찾아집니다. 그럼 결함 길이 방향의 정기는 같은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게 자화입니다. 다 자분액의 적용. 자분의 휘도와 농도 점검해야 한다. 휘도라는 건 형광자분일 때는 휘도라고 합니다. 그 농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 자분이 들어있는 캔을 많이 흔들어서 골고루 흔들어서 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름 성분이나 자분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안 흔들고 하면은 뭐가 많이 먼저 나오겠어요? 기름이 많이 나와버리겠죠. 이러면 농도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농도 점검해야 한다. 어쨌든 자본액을 적용할 때는 많이 흔들어서 캔일 때 많이 흔들어서 뿌려줘야 된다. 건식은 정말 좀 까다로워요. 앞에서 톡톡 하든지 살살 해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잘못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건식이 상당히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MT 탈점, 자본 탐상시험 탈자, 전처리 자본 적용 관찰과 달리 이 탈자는 중요한 계기나 그런 데 안 쓰는 것 같으면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무조건 적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초음파 탐상시험을 적용할 경우 초음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그 결과가 가장 적은 것은 시험편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표면 거칠기, 너무 거칠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입자 크기,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결함 방향, 위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는요, 시험편 표면 상태, 거칠기, 시험편 형상, 내부의 구조, 결정입자, 불연속부의 측정 위치, 불연속부의 거리 등이 초음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런 것 등은 여러분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한 번씩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28번. 철강재료 자분 탐상시험 방법. 철강재료 자분 탐상시험 방법. 그 다음에 자분 모양 분류해서 A형 표준 시험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A형 시험편에 대한 것은 앞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A2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A2 시험편은 A1 시험편보다 낮은 유효 자계가 아니고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높은 유효 자계 강도에서 지시를 얻어야 합니다. 틀렸죠. 나압은 A2 시험편은 A1 시험편보다 높은 유효 자계 강도에서 지시를 얻을 수 있다. 요게 맞아요. 자, 여러분 지금 또 앞에 부분에 잊어버렸는가 모르겠는데 A1과 A2가 어떻게 다르냐면 A1은 두 가지 A1이나 A2나 전자연철판 사용하는 거는 같은데요. A1은 그 풀림 처리를 합니다. 냉간 압연한 후에. A2는 냉간 압연한 그대로 쓰는 게 이제 제조 방법 차이가 있고요. A1은 열 처리를 했고 A2는 열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A1은 직정이 10mm인 원형 결함, 그 다음에 6mm인 직선 결함 두 가지를 다 쓰고요. A2는 6mm인 선형 결함 하나만 합니다. 그 점이 달라요. 자, 답은 A2나 A1은 뚜렷한 사용 목적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선택하여 사용해도 무관하다. 여기 이제 재질이 같고 결함이 거의 비슷하니까 쉽게 말하면 선상 결함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구분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은 뭐냐면은 이게 A와는 그게 없잖아요. 원형상 결함이 없잖아요. A와는 원형상 결함, 선상 결함이 다 있고 또 여기에 열 처리해가지고 제조한 게 달라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선택을 사용해도 무관하다 이런 건 아닌데 주로 A1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관하다 이건 틀렸고요라. 시험편의 명칭을 정할 때는 사용, 전류, 전기 특성, 검출 결함의 종류, 크기에 따라 정합니다. 명칭을 정할 때 이런 거로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A2 시험편, A1 시험편보다 높은 유효 자계 강도에서 지시를 얻으며 이 시험편의 인공험은 직선형이고 A1 시험편은 직선 원형 인공험입니다. 그래서 시험편의 명칭을 정할 때는 뭐 사용 전류나 전기 특성이나 검출 결함의 종류, 크기에 따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A2나 A1은 엄연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조할 때 열 처리 방법도 다르고 결함의 형상도 종류가 아니고 형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요랍은 다른데 이 문제도 상당히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딱 중요한 게 나번입니다. A2 시험편은 A1 시험편보다 높은 유효 자기의 강도. 이것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설명을 했을 때 이 라번 같은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확한 그런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압력용기 비파괴 시험. 압력용기 비파괴 시험 일반에서 전류기에 부착된 자화장치의 계기값과 실제 전류값과의 허용오차는 요 규격지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허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허용한다.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전류값하고 계기 전류값.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해주고 공부를 하면 좋겠죠. 정기적, 기계적 에너지 사이에서의 에너지 변환하는 진동자는 초음파의 어떤 성질이냐, 앞전 효과입니다. 뭐냐면은 초음파의 고주파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 수정 진동자라면 이 수정 진동자에 전압이 높은 게 한번 빵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츠립니다. 우리 사람도 감전되는 경우가 어떻게 있습니까? 손을 그 전기에다 갖다 대면 높은 전압의 전류가 흐르면 움츠하겠죠. 이 이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촉자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전류가 딱 때리면 이게 움츠러듭니다. 근데 전기는 보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순간적으로 찰나에 전기가 왔다가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형광등 같은 거 가만히 보세요. 깜빡깜빡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진동자에 굉장히 빨라요. 고주파가 전류가 때릴 때는 움츠러들고 그 다음에 끊어지면 또 본래대로 돌아오고 움츠러들고 그러니까 이게 전기적인 에너지가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요거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압전 효과. 고전압 가해질 때 진동자에서 진동이 생겨 전기적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변하여 소리를 냅니다. 굉장히 빨리 초음파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적인 그 초음파를 보내는 진동자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준다. 이것을 무슨 효과라고 하느냐 하면은 압전 효과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음파에 나온 건데 이거 몇 번 했습니다. 30번 방사선 비파괴 검사를 할 경우 RT 투과 사진에 필요한 물리적 특성과 거리가 먼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회절성은
방사선 비파괴 검사할 때 아닙니다. 회절성 그 밑에 있죠. 파 같은 것이 장애물을 돌아서 가는 현상입니다. RT는 바로 이렇게 투과를 합니다. 그래서 회절성이 아닙니다. 투과, 흡수성, 회절성, 직진성, 감광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절성이 나오면 이건 틀렸다. 비파괴 검사로 탐상 불가능한 방법에 속하는 것은 인장 강도는 만능 재료 시험기, 인장 시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품질 평가, 수명 평가, 누설 탐지 이거는 맞고요. 31번 압력 용기의 비파괴 시험 일반 규격에서 반드시 탈자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잔류 자장이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비파괴 검사할 때 이렇게 이제 그 부품이 길거나 이럴 때는 나누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한 것이 잔류 자정이 남아있으면 후속 공정할 때도 이게 이제 잔류 자정이 영향을 미치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 자장이 후속 공정에 방해될 때 탈자를 해줘야 된다. 시험 후 열 처리 공정이 있을 때 실시한다. 이건 아니고요. 시험을 끝마친 후 도장 공정이 있을 때 실시한다도 아니고 모든 비파괴 시험을 끝마친 후에 반드시 실시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탈자는 반드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자기 비파괴 검사. 탐상 공정에서 탈자는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이지만 이렇게 잔류 자장이 후속 공정에 방해될 때 실시하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계기 같은 거, 정밀 계기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잔류자위가 남아있으면 계기가 오작동을 일으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찰이 생기면 마모가 일어나겠죠. 이런 것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계기, 마찰부, 뭐 이런 등등 또 뭐 여기에서 지금 잔류자장이 후속공정이 방해될 때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아두세요. 영향을 미칩니다. 대구부, 계기, 마찰부 이런 것도 후속공정이 방해될 때 잔류자장이 후속공정이 방해될 때도 탈자를 해야 되지만 계기 같은 데는 반드시 탈자를 해줘야 되고 마찰부 같은 거 탈자를 안 해놓으면 거기에 마모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는 탈자를 해줘야 됩니다. 32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해서 선상 자분, 선형 자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분 모양의 길이가 나비의 몇 배냐면 3배 이상. 원형상 결함은 길이가 나비의 3배 미만인 결함이 되겠습니다. 자, 59페이지에 압력용기의 비파괴 시험 일반, 압력용기의 비파괴 시험 일반에서 시험 강도 보정하기 위한 시험체 표면에서의 백색광의 최소 강도는 우리 본래는 500룩스인데 압력용기일 때는 여기 1000룩스가 됩니다. 1000룩스. 여기 500룩스하고 1000룩스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자분 모양 분류에서 연속법으로 캔칭이라는 것은 담금질입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제가 여러 사람들 그러는데 캔칭은 담금질입니다.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캔칭은 담금질이다. 주로 물 같은데 벌겋게 달고 여러분 대장간 같은데 봤을 겁니다. 낫을 벌겋게 달고 단조를 하고 때려가지고 나중에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걸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캔칭, 현장에서도 캔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캔칭한 기계 부품을 자분 탐상 시험할 때 자개의 강도는 5600 이상으로 규정한다. 이게 앞부분에서 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규격집에서 12000 이상 잔류법, 공구강등 특수재고요. 1200 내지 2000은 연속법, 영접법 및 일반 구조물 여기 제일 자기강도 낮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낮은 것이 연속법에서 주조단조입니다. 2400, 3600. 잔류법에서 보통 캔칭 부품 6400에서 8000이다. 자, 요거는 그 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걸 여러분이 그 표를 한 번씩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35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형광 자분 사용할 때 자외선 조사 장치의 자외선 강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필터면에서, 필터 위에서 이제 그 불을 비추는 필터면에서 어디 시험편까지 38cm 떨어진 시험체 위에다가 자외선 강도계를 대고 그 38cm 떨어진 위치에서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는 몇 번 했습니다. 이제 36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탐상 시험할 때 사용된 자외선 조사 장치 점검 주기로 옳은 것은 적어도 KS 규격에서는 연 1회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자분 모양 분류에 따른 시험 방법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정하지만 보통 큰 부품인 경우에는 습식법이 작업하기 쉽다. 습식법이 작업하기 쉽다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검사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형광 자분이 관찰하기 쉽고 정밀도가 높습니다. 맞습니다. 단 이거는 암실에서 해야 되고 자외선 조사 장치를 구비해야 되는데 요거는 관찰하기 쉽고 정밀도가 높습니다. 형광은 침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이 맞죠. 답은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부품일 때 건식법이 작업하기 쉽다. 작은 부품은 건식법이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잘 안 뿌려지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또 라를 한번 봅시다.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비형광 자분이 관찰하기 어렵지만 정밀도가 좋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관찰하기는 쉽지만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형광이 낫습니다. 형광 자분은 뭐냐면 그 밑에 있죠. 침투와 마찬가지 암실 자외선 조사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밀 미세결함 검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초음파 탐상법이 방사선 탐상 검사보다 유리한 장점에 속하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방사선은 기록 보존성이 우수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초음파도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오히려 필름이 아니더라도 컴퓨터 하드 같은 데나 이렇게 기록 보존성도 많이 향상되는데 우리가 종래의 방법에서는 방사선이 기록 보존성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균열등 면상결함의 검출 능력이 우수하다. 이거는 초음파 탐상법입니다. 다 결함 종류 식별 능력이 우수하다. 이거는 방사선입니다. 금속 조직 변화의 영향 파악이 용이하다. 이것도 방사선입니다. 그럼 초음파는 뭐냐? 여기 있죠. 시험체의 두께가 두꺼워도 쉽게 검사 가능합니다. 균열과 같은 면상의 결함 검출 능력이 탁월하다. 이게 초음파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뭐냐면 결함 종류 식별이 어렵고 금속 조직이 영향을 받기 쉽고 검사원의 자질에 따른 영향이 크다. 여기에 초음파 탐상 시험의 단점입니다. 자, 요걸 꼭 알아. 이제 요거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고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앞으로 자꾸 이제 초음파가 자꾸 발전해 갑니다. 지금은 보면 원자로 같은데 고장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방사선으로 찍는데 앞으로는 아마 초음파 페이지드 어레이가 자꾸 활성화되면 초음파로 할 겁니다. 왜? 이게 피폭의 위험이 없거든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리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페이지드 어레이 초음파를 쓰려면 한 1억 정도 그 장비를 갖춰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 어쨌든 이 밑에 지금 일반적이지만은 초음파의 장점과 단점을 여기에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한 번씩 이걸 보고 참조를 해 두는 게 훨씬 그 문제를 풀기도 쉽고 기억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38번. 철강 재료의 자본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본 모양의 분류에 따른 용어의 정의 중에서 다음 문장은 어떤 용어에 들어갔냐 이 말입니다. 자본을 잘 분산시킨 상태로 시험품의 표면에 적용하기 위한 매체가 되는 기체 또는 액체, 이걸 분산매 또는 분산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기에는 분산매인데 밑에는 또 분산매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습식, 건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식은 액체고요. 건식은 기체입니다. 습식, 건식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법의 자본 탐상 시험과 관련한 용어로 적합한 것은 투자율, 자본 탐상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 위에 놓으면은 이 전기에 의해서 자장이 생겨서 방자성체 속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잘 흘러가는 건 투자율이 높다 이랍니다. DAC 곡선 이거는 음향 초음파입니다. DAC 곡선이 있죠. Distance Amplitude Correction Curve입니다. 거리 진폭 특성의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데는 보면 거리에 따라서 그 에코 높이가 낮아요. 근데 요걸 이제 쭉 거리별로 이렇게 이제 DH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럼 요거는 같은 결함인데 거리에 따라서 단지 차이가 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면은 진폭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요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DAC 곡선입니다. 자, DAC 곡선하고 스넬 법칙은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음향 임피던스 초음파입니다. 자, DAC 곡선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거리 진폭 특성의 곡선으로 빔 노정에 의한 에코 높이 변화를 나타내는 표준적인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함이 같은데 이게 이제 초음파 빔이 쭉 갈 때 거리에 따라서 크기는 같은데 마치 높낮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쭉 한번 그려보면은 일정한 비율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은 크기의 결함인데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 관계를 이제 DAC 곡선으로 그린 겁니다. 이 초음파 비파괴 검사할 때 실기 시험 칠 때 이 DAC 곡선 그리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자분 모양이 다음과 같을 때 지식 이론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일직선상의 길이가 2mm와 3mm인 선상 자분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사이 거리가 1.8mm입니다. 이거는 연속 결함입니다. 세 개를 다 더한 거에 2mm, 3mm, 1.8mm 다 더하니까 연속항 한 개의 지시로 연속 결함입니다. 그 길이는 6.8mm입니다. 2mm 이하가 되면 연속 결함이 된다는 걸 이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0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본 모양의 분류에서 시험 결과에 대한 기록할 때 시험체에 대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본 탐상 시험할 때 시험체 품명이라든지 시험체 치수라든지 열 처리 상태는 할지 몰라도 시험체의 재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체의 재질은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한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용기 비파괴 시험 일반에 따른 원형 코일 자장법에서 자장의 적정성 측정이 부적절한 자장 지식에는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이형 자장 지식에 요거 팔각형입니다. 아스미 시험편이고 B형 인공 결함 심은
여기 이제 철사가 3개 들어 있습니다. R형 인공결함심. 요 3가지는 같습니다. 자홀 효과 프로브는 요거 자홀 효과 프로브 가우스미터는 여기하고 다릅니다. 파이형하고 B형 인공결함심, 심이 SHIM입니다. 여기에는 철사가 몇 개, 3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R형 인공결함심, 요거는 같은 방법, 그리고 요것은 간편한 자장 지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홀 효과 프로브 가우스미터는 여기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잠깐 나왔는데 이게 조금 소개로 간단히 하고 있어요. 홀 효과 프로브 가우스미터는 자기장 강도의 작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홀 효과 미터는 가우스 또는 테슬라 단위로 자기장 강도의 디지털 판도값을 제공하는 전자장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당이 좀 안됩니다. 42번 대표적 담금질 조직, 이제 금속 재료주 마텐자이트가 경도가 큰 이유는 뭐냐면 금속의 기지 조직이 조대화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금속의 결정립이 미세화해서 경도가 크고, 금냉으로 인한 내부의 응력이 증가해서 이제 경도가 증가했고, C 원자에 의한 F의 격자가 강화되어서 이제 경도가 큰 이유입니다. 금속의 기지 조직이 조대화되면은 경도는 클 수 있지만 불안정합니다. 잘 깨지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는 좀 안 맞아요. 자, 자기 비파괴 검사에서 적용되는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종축과 횡축이 나타내는 의미는, 종축은 뭐였느냐 하면 종축은 밑으로죠. 종축은 자속 밀도, 횡축은 뭐냐면 자기 세기입니다. 요거는 저건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하면서 종축은 B 자속 밀도, 횡축은 H 자기의 강도입니다. 요거는 했습니다. 자, 요 홀 효과 프로브는 나름대로 요게 좀 설명이 되었으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자홀 효과에 나는 홀 효과 프로브 가우스미터는 여기 설명했으니까 요걸 참조를 하시고요. 파이형 자장지식의 B형 인공결함심, R형 인공결함심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42번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